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최윤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 시작됩니다. 최근 우리 시장 2,000포인트까지 회복하면서 시장 흐름 좋습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도 이 장중한 때는 1,190원대 아래로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급도 개선되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경기 둔화에 따른 글로벌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있습니다. 오늘 연휴지만 마냥 쉬어갈 수는 없겠죠. 이번 주까지 나온 이슈들 정리하고 장 전략 마련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반전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도 좋았고요. 우리 증시도 양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2% 이상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3%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점차 안정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시장 점차 안정의 분위기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들이 이미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런 긍정적인 기운 이번 주에 과연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될 것이냐. 이번 주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틀간의 휴장이 시장 지금 대기를 하고 있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만 거래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통화 정책에 대한 통화 결정에 대한 FOMC를 앞둔 상황 22통화 정책회의 12일입니다. 우리 시장 끝나고 마지막 우리 시장 끝나고 22통화 정책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이런 주요 어떤 관망 상황이 다소간 이번 주 주중 내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일단은 좀 들게 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고요. 연휴가 있기 때문에 휴장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조금 좀 나의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줄여놓고 추석 연휴를 넘겨야 될지. 아니면 지금 현재의 상황 그리고 아니면 지금 현재보다 조금 더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그런 전략이 맞는 것일지 이 고민이 이번 주 월, 화, 수 필요해 보인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들 같이 지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시장 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세 가지죠.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냐.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시장 내에 있는데 이에 대해서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이 어느 정도나 현실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 어떤 주가 상승과 관련된 모멘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난주 시장 내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완화의 방향 상당 부분 9월 1일 그들 추가 관세 부과가 실질적으로 발효가 되면서 상당 부분 긴장 내지는 냉전의 분위기로 치닫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이 9월 1일, 2일 시장 내 상당 부분 투자자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었습니다만은 9월 5일, 6일 지난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갈등 양상이 대화의 분위기, 대화의 모드로 전환이 되어 가면서 시장 분위기, 투자 심리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선회해 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부분.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일단 낙폭과대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크게 나오게 계속 지속이 되면서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어갔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번 주는 특히나 좀 주목해야 될 만한 것들,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오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에는 한 세 가지 정도로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재정 확대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통화의 완화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조세 감면이라는 경기부양책이 있고요. 여기에 각종 산업별로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편안한 그리고 상당 부분 그 산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하는 법제를 완화시키게 되면서 경기 부양책의 핵심 정책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요. 중국 같은 경우 특히나 지난 주말 지급준비율을 올 1월 달 이후에 8개월 만에 다시금 인하하는, 전격적으로 인하하는 그런 모습, 시장 내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에 앞서서 중국은 또 내수부양책이라는 그 가전하향, 이구환신이라는 그 정책을 다시금 부활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다.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미국 역시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활성화가 되고, 여기에 이러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되는 소비와 관련된 지표, 물가와 관련된 지표, 그리고 구매자 관리와 관련된 그런 구매와 관련된 지표들, 이런 각종 경제 지표들이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라는 점.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제 그 미국 시장이 주말에 사실 나스닥은 소폭 하락하고요. S&P 500하고 다우는 소폭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줬는데, 일단 가장 큰 것은 파월 의장의 그 발언 자체가 금리 인하에 대한 9월 금리 인하 이제 일주일 남았죠. 확신을 주지 않았다라는, 다소간에 좀 미온적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평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고용 지표가 조금 좀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 근데 여기에는 FOMC로 하여금 9월 17일, 18일이죠.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오히려 명분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반대급부적인 그런 부분들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점. 가장 큰 것은 뭐니 해도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통화의 완화, 지급준비율의 인하라는 점. 이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서 시중에 우리 돈으로 한 150조 원 가량의 시중 유동성을 공급했다라는 점. 그러면 점차 이제 시장 긍정적으로.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요. 아마도 위안화가 과연 저 추가적인 절하를 더 하게 될 것이냐 안 하게 될 것이냐. 일단 중국 내부적으로 중국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가 되게 된다라면 그 자국의 환율은 절하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면 최근 들어서 특히나 위안화의 환율이 7위안을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 여기서 8위안까지도 지금 현재 위협을 하고 있는, 조금 좀 우려감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소위 말하는 위안화가 추가적인 좀 절하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진다라면 조금 좀 시장 내 오히려 그들의 적극적인 어떤 그 경기 부양책 자체가 부메랑으로 좀 안 좋게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점, 이 부분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좀 3가지 정도 이슈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진전이 될 것이냐. 일단 시장 내 알려진 바로는 실무급 회담이 9월 중순, 그리고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상당 부분 좀 진전을 이루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 분명히 시장에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FOMC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겠죠. 여전히 파월 의장의 미온적인 어떤 그 발언, 미온적인 어떤 그 스탠스에도 불구하고 일단 25bp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시카고 금리 선물 시장에서 한 90% 정도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중국과 관련된 정책 모멘텀을 이번 주 상당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을 해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추가 관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협상 진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을까. 이번 주, 다음 주. 그래서 추석 연휴, 이번 추석 연휴는 아마도 조금은 좀 과거
장기간의 어떤 그 연휴 기간에 대비해서는 조금은 좀 편안한 상황으로 추석 연휴를 우리가 좀 보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일단 뭐 좀 섣부르긴 합니다만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왜냐하면 이번 주 22통화정책회의 일단 통화의 완화 쪽으로 스탠스 상당 부분 시장 내 이미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 FOMC 역시 우리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바로 이제 그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급격한 물가와 관련된, 그리고 고용과 관련된, 그리고 소비와 관련된 경제 지표에 변화만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아마도 우리 추석 연휴 기간 그렇게 큰 어떤 그 변동성은 우리에게 제공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겠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글로벌 이벤트들, 경제 지표들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가장 중요한 물가 지표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두 번째, 소비 지표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점. 왜냐하면요, 일단 8일, 내일입니다. 중국에서 8월 달, 생산자 물가 지수하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다라는 점. 그리고 11일 수요일에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12일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된다. 그리고 12일, 그에 조금 앞서서 유로존에서는 22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게 되면서 바로 기자회견 예정이 되어 있죠. 금리를 다소간 추가적인 인하할 가능성 보여지고요. 양적 완화가 다시금 소위 말하는 채무를 부채를 다시 사는 그런 상황들 전개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주말로 가면서 미국의 이제 그 소매 판매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의 수출입 물가 지수가 발표된다라는 점. 이번 주는 물가와 관련된 부분에 우리가 상당 부분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겠다. 물가, 결국은 FOMC 통화 정책하고요, ECB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는 매우 기본적인 핵심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고용이고요, 하나는 물가라는 점. 각 주요국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금융통화위원회랄지, 통화정책회의랄지, 22통화정책회의랄지, 아니면 뭐 FOMC랄지, 그들의 중간 정책 목표 두 가지는 고용의 안정과 물가의 안정이라는 것, 변동성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 주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 우리가 상당 부분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이번 주 20일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다음 주 이 FOMC 회의가 있는 만큼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있다, 이런 부분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글로벌 주요국의 경기 부양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부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중국이 8개월 만에 지준율을 전격 인하했습니다. 경기 부양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일주를 사이에 놓고 실질적으로 중국, 그 전주에는 내수 부양, 그리고 유통업의 활성화를 위한,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 발표를 분명하게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전 하향과 이구 환신, 소위 말하는 내수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하는 그들의 경기 부양책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됐었고요. 그에 이어서 바로 일주일이 지나서 통화 완화가 이제 뭐 국채 매입이랄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급 준비율의 인하, 유동성 확대 효과가 상당히 급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지준율 인하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중 내에 우리 돈으로 150조 원 가량의 유동성이 신규로 공급이 된다라는 점. 1월달 인하한 이후에 8개월 만에 추가적인 인하를 했는데요. 이 부분, 중국도 통화 완화 정책을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펼쳤다라는 점, 이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이번 주에는 22통화정책회의, 다음 주에는 FOMC가 열린다라는 점.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우리 한은의
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되죠. 올해는 10월 16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FOMC 금리 인하 그리고 ECB의 통화 완화 이에 이어서 바로 우리 하는 금통위에서도 아마도 어떤 통화의 완화 스탠스 이번에는 조금 좀 액션을 좀 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지금 가져보게 되고요. 통화 중심의 경기 부양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정책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특히나 중국 관련해서 앞서서 이제 최현 앵커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국에서 다양한 이제 그 경기 부양을 위한 이런 노력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라는 점. 내수 진작이랄지 그 통화의 완화, 지급 준비율의 인하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봐.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내수 소비가 상당 부분 증가할 가능성 높아 보이는데 이 부분 긍정적.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 내지는 다소간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은 위안화의 절하 속도가 혹여나 지금 현재보다 조금은 좀 빨라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 부분 분명히 작용이 된다. 위안화의 절하는 수출 경쟁력의 확대라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국 내부적으로는 외국 자본의 유출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수 물가, 소위 말하는 수입 물가의 상승이 급격하게 환율로 인해서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거꾸로 물가가 안 올라서 걱정이 아니라 물가가 올라서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점. 그나마 다행인 점. 중국이 지난달 그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지금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좀 기록을 했었죠. 마이너스 0.3%. 오히려 물가가 하락하는. 그러면 이제 그 환율, 위안화 환율이 절하가 되게 되면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수입 물가의 상승이 구매자 물가, 생산자 물가 지수의 그 상승 선회를 만들어내고 이 부분이 소비자 물가 수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어떤 선순환 고리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국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10월달, 9월 이제 추석이 지나게 되면서 9월 하순으로 갈수록 중국의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내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 10월 1일이 중국 건국 70주년 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책 모멘텀 우리가 10월 중국의 이제 그 사중 전해라는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상당히 긍정적인 시장 내 어떤 그 투자 심리를 다시금 만들어냈었던 홍콩의 송환법 폐기 완전 폐기와 관련된 이슈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상당스러운 어떤 그 변화 가능성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결국에는 중국 내수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어 가면서 중국 내부적인 어떤 그 유동성의 공급 이로 인한 위안화의 어떤 그 절하 양상의 다소간의 조금 더 진행 가능성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내수 소비에 대한 확대, 내수 소비에 대한 관심 물가에 대한 어떤 그 안정화 기여 전반적으로 조금 좀 우리가 중국 내수와 관련돼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책들이 중국 내부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국 내수 소비주 관심을 가지셔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오히려 긍정적인 나의 투자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의 이번 조치로 이 시장에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50조 원이 풀리게 되면서 경기 부양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짚어주셨는데요. 또 글로벌 시장을 움직일 긍정적인 모멘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ECB 통화 결정 회의가 있고요. 다음 주에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주요국의 통화 정책 변화 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 주 이제 시장의 관심은 지난주에는 무역 갈등,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의 완화 쪽에 관심이 상당 부분 있었다라면 그리고 지지난주는 무역 갈등이 상당 부분 긴박하게 돌아가는 왜냐면 9월 1일 추가 관세 부과 때문에 그랬었죠. 그런 부분들. 근데 점차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대화의 기조로
변해가면서 그 부담감보다는 기대감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제 양적 완화를 상당 부분 현실화 다시금 재현시키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22 통화정책회의에 관심이 쏠리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을 FOMC에 관심이 쏠려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해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번 주 12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22 통화정책회의 FOMC 다음 주 17일, 18일 우리나라 금통위 10월 16일로 지금 결정이 되어서 지금 줄줄이 그 주요국 통화의 완화 기조가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특히나 이번 주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22 통화정책 회의가 될 것 같은데 지난달 회의 때 이미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긴밀하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산 매입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나 나타날지 그에 대한 계산 근거를 분주하게 마련해 놓았다라는 부분. 아마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 이거겠죠? 금리 인하도 실행을 하고 자산 매입도 실행을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두 가지 어떤 그 방법을 시장에 그대로 펼쳐나가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가져보게 된다라는 점. 일단 뭐 22 양적 완화에 대한 가능성 상당히 높아집니다. 예금 금리의 인하 그리고 신규 매입 채권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서 어떤 그 양적 완화 단행 가능성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이렇게 된다라면 이게 또 바로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유로존도 양적 완화 이제 FOMC로 하여금 부담감이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되면서 FOMC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더 배가 되는 그런 어떤 현상 내지는 시장 내 투자 심리 형성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 금리 선물 시장에서 금리의 어떤 FOMC 금리 인하 가능성 이를 놓고 이제 뭐 그 금리 지금 금리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걸 FOMC 금리 인하 가능성 이제 100%가 논의가 되고 있고 25bp 인하가 한 90% 정도 추가로 그 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60% 정도 지금 현재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그들의 중간 정책 목표, 고용이라는 부분과 물가라는 부분. 그렇게 되면 물가 이번 주 11일 미국에서 이번 주 11일 날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 예정에 있고요. 12일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다음 주 17일, 18일 양일간 열릴 FOMC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과연 어떤 수준으로 발표가 되는지 집계가 되는지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불안한 상황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디의 공포가 시장에 엄습하고 있습니다. 물가 불안이 소비 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제가 이제 좀 성급한 것은 아닌가라는 섣부른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되는데 우리 시장은 뭐 아래 공포다라는 이야기는 다들 리세션에 대한 공포,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근데 이제 그 D의 공포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물가가 상승, 지속적인, 안정적인 대다수의 국가가 한 2% 내외의 그 물가 상승률을 기대를 하고 물가 상승률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상당 부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겠습니다. FOMC가 그들이 실질적으로 설정한 중간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2%가 되겠는데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상당 부분 통화에 대한 이야기, 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금리도 결정이 되어지게 되고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물가 불안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조금 나오고 있고요. 중국에서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양상. 중국이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0.3% 하락하는 그런 모습.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0.04% 하락하는 그런 모습. 물가가 하락하는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게 되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거나 아니면 소비가 둔화가 돼서 수요가 부진해서 수요가 없기에 싸게라도 팔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그래도 조금은 좀 감내할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생산을 조절을 하면 되니까. 근데 수요가 부진을 하다라면 이 부분은 생산을 여기서도 이제 수요가 부진하면 당연히 생산에 대한 조정이 들어갈 텐데 그 생산에 대한 조정은 전반적인 소비의 부진으로 이어지게 되고 고용의 부진으로 이어지게 되고 투자의 부족으로 투자의 침체로 이어지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이 수요의 부진이 물가의 하락을 만들었다라면 이는 바로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으로 연결이 안 되게 하려는 그런 통화 당국, 정부 당국의 노력이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사실상 지금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그 생산자 물가 지수의 0.3% 하락과 소비자 물가 지수의 0.04%의 하락을 놓고 원자재 가격의 하락 때문이다라고 사실상 지금 이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평가는 지금 현재까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이 과연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만 인해서 지금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계속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는 것인가라는 부분,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곱씹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재정의 확대라는 경기 부양책, 그리고 통화의 완화라는 경기 부양책, 조세의 감면이라는 경기부양책, 그리고 규제의 완화라는 간접적인 경기부양책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우리나라 조세 감면은 아니죠. 통화 완화는 다소간 좀 완화적인 스탠스이긴 합니다만은 결정적인 한 방이 아직까지는 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규제 완화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유일한 것. 보시면 재정 확대라는 그런 쪽에 특히나 뭐 그 IT 장비라든지 IT 소재라는 쪽에 R&D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정부 주도 예산이 증액이 되면서 재정의 확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정부 주도 재정 확대와 관련된 어떤 그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조금 좀 편안하게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관련주들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요. 이 부류에는 IT 장비, IT 소재, 네트워크 장비가 들어있다라는 점. 그 관련 주들 중에서 우리 시장의 포트폴리오 조심스럽게 좀 균형 맞추 가시면서 좀 비중을 높여 가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등락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보합권에 머무는 정도였는데요. 간밤의 시장에 좀 특징적이었던 것은 올해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한 소프트웨어 주식 중 일부가 이 밸류에이션 재평가 속에 급락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네, 우선 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소프트웨어 이 종목들, 이
올해 최고 상승률 기록을 했던 소프트웨어 주식들 중 일부가 밸류에이션 재평가 속에서 급락을 하면서 올해 IPO 이후에 2배 상승했던 사이버 보안 관련한 업체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들이 10% 이상 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제약 바이오도 하락을 했었고요. 반면에 금융주, 소매, 에너지 업종들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지수부터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14% 상승한 26,835.51에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01% 하락한 2,978.43에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9% 하락한 8,087.4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낙폭이 상승을 해도 거의 강보합 수준, 하락을 해도 약보합 수준이었기 때문에 시장 상당히 좀 심심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지수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종목별로 낙폭이 컸던 종목들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우선 시장 참가자들은 좀 거시적으로 본다라면 무역협상 관련된 소식과 유럽 중앙은행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의 완화 가능성 등을 주시를 했는데요. 미중 무역협상 관련해서는 새로운 재료가 나오지는 않지만 대체로 낙관적인 기대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기술 탈취 문제 이행 방안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은 이 개념적 합의, 컨셉추얼 어그리먼트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중국이 대화를 지속하는 것은 선의에 대한 신호, 긍정적인 신호라면서 미국의 이로운 합의의 경우 중국과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사실은 뒤에 나온 말들은 굉장히 좀 통상적인 그런 멘트였고요. 앞부분에 있어서 중국과의 반응 분위기는 괜찮다 이 정도는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쁜 쪽은 아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드라마틱하게 한쪽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 정도도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많이 미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악재로 반영되진 않았다.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주 전격적으로 지급준비율 인하에 나서면서 경기 부양에 나선 점도 투자 심리를 지지하는 그런 요인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예정된 유럽 중앙은행이죠. 22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예금 금리 인하 등 부양책이 도입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22가 이 양적 완화 정책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이 독일에서는 또 정부가 균형 재정 규정을 유지하면서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별도의 투자기구 설립을 고려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도 독일이 이 별도의 투자기구 양적 완화에 부합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독일도 긍정적인 부분들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주 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도 유지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양적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 이런 부분들이 이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표들 같은 경우는 조금 엇갈렸었고요. 크게 영향 미친 그런 부분들은 없었고 이 유가 상승하면서 에너지 업종들 좀 올랐는데요. 섹터별로 조금 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올해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한 소프트웨어 주식들 중 일부가 이 밸류에이션 재평가 나오면서 이 시장이 많이 하락을 좀 했는데요.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 사이버 보안 회사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11.69% 하락을 했고요. 실적 자체가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심화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이 9월 들어서 매물 출회되면서 급락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클라우드 플랫폼 회사인 페스틀리가 13.47% 하락했고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회사인 알터릭스가 15.20%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회사인 메달리안도 16% 이상 하락하면서 이 클라우드 관련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경쟁 심화와 그리고 밸류에이션 이슈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금융주들은 반면에 좋은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이 JP 모건이 2.48% 상승을 했고요. 가장 크게는 이제 최근 10년물 국채금리가 1.45%를 하회하기로 했었는데 이 전일 같은 경우는 1.64%를 상회하면서 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사우디의 생산량 감축 기대감을 받으면서 코노코 필립스 같은 에너지 업종들이 2% 이상 상승을 했고 유가 관련된 에너지 업종들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도 유입이 되면서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산업재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GM이나 포드 같은 뭐 자동차 업종들, 이 캐터필러나 3M 같은 산업재 종목들도 뭐 1에서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 외의 종목들도 사실은 대체적으로 이 강세를 보여준 섹터들이 조금은 더 많습니다. 뭐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워낙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시장은 전체적으로 지수만 본다라면은 뭐 이 시장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었지만 강보합이나 약보합 정도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이 유입이 됐지만 기술주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상승폭 조금 크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하락하지는 않고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 경제 지표가 혼조를 보였다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변덕스러운 무역 정책이 미국의 제조업체들의 투자 고용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 수출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줬고요. 미국을 위주로 한 민족주의적인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만 위주로 한다라 그러면은 미국 업체들 분명히 좋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도 미 제조업체들의 투자나 고용이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미중 무역 전쟁의 항배가 이 요동을 치면서 이 실질적으로 이 회사를 경영하는 이런 경영 실무자들이 이 예측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좀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주식도 그렇고요, 이 기업도 그렇고 가장 힘든 게 불확실성입니다. 아예 이 침체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침체를 대비해서 뭐 회사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들을 대비를 하면 되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중국과 전쟁을 하겠다도 아니고요. 이 미국과 중국 분명히 협의를 하지만 미국 위주의 협의를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 나오고 있고 다른 기업들에도 분명히 이 압력은 가하면서 확실한 방향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과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 쪽 미국과 중국의 이런 부분들인데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상품에 부과했던 관세율이 이 빈번히 변동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교역량 상당히 좀 많이 줄었고요. 경제 성장률도 둔화된 탓에 이 미래에 대한 투자 이 기업들은 당연히 꺼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국 정부의 통계 수치에서도 기업들이 상당히 생산이 위축됐다는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7월 미국의 자본재 수입액은 2017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자본재 신규 주문도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상당히 7월 이후에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에 대한 우려가 신규 주문을 줄이는 뭐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확대되는 이런 불확실성 탓에 경영자들이 투자에 나서는 것 당연히 신규 투자 나서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수출 위주인 이 업체들은 뭐 거의 투자에 나서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특히 중국과의 교역 물품에 관세가 부과될지, 어떤 품목이 어떤 이 고율의 관세를 받을지 가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만이 토로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미국에 나가는 그런 수출 종목들, 수출 업종들 상당히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의 영향이 있는 그런 업체들도 중국 쪽으로 수출 나가는 부분들도 지금 현재 영향력 살피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수출을 하면서 뭐 상당히 많이 수익을 거두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 공장을 뭐 증설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좀 달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내 이 수출 중심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특히 미국과 중국으로 나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트럼프의 저 발언들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투자, 특히 이 미국으로 나가는 이런 이 기업들의 큰 폭의 투자는 뭐 당분간은 좀 나오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상당히 눈치를 많이 보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괜찮다. 뭐 이런 부분들은 미국 제조업체들 자체의 책임이다. 뭐 이런 부분들로 상당히 좀 미국의 그런 업체들에는 발언을 좀 세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모습들 좀 들쭉날쭉한 그런 모습들을 좀 접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적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협상 부분 짚고 왔는데요. 이어서 우리 시장의 또 다른 핫한 이슈 하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파 2019가 개막한 가운데 화웨이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구글의 탈 안드로이드를 선언했는데 화웨이는 이제 세계 첫 5G 통합칩 타이틀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화웨이의 향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적으로는 이 화웨이가 칩 하나로 이 모든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원칩으로 IT 업계의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이런 기술력을 자랑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보통 이 5G 통합칩이 그랬으면 화웨이가 아니라 퀄컴이나 삼성전자가 이 5G 통합칩에 대한 이 타이틀, 세계 첫 5G 통합칩 타이틀을 퀄컴이나 삼성전자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시장이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화웨이가 이 부분을 가져갈 가능성 굉장히 좀 유력해 보입니다. 이 IFA 2019 개막 기조 연설자로 나선 리처드 위 화웨이 소비자 부문 최고 경영자는 업계 처음으로 화웨이가 인공지능과 5G 모뎀을 결합한 기린 990을 선보인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통합칩 같은 경우는 굉장한 기술력이 들어가는데 화웨이에서 이 기린 990을 오는 19일 이 독일 미넨에서 공개할 것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갤럭시 노트 10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출시됐던 5G 스마트폰은 최신 이 SoC 칩을 탑재하더라도 5G 모뎀만은 따로 들어가서 부피가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이 LTE 대비해서 부피가 한 20에서 30%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G 원칩에 대한 이 시장의 니즈 상당히 좀 있었고요. 양산 난이도 당연히 높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었는데 화웨이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본다라면은 상당히 좀 기술력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모뎀 칩 설계 기술에서 이 화웨이가 퀄컴이나 삼성 대비 우위에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 리처드 위 CEO 같은 경우는 이런 발언들까지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웨이는 이 삼성폰에도 일부 들어가고 있고요. 삼성폰도 사실은 중국 쪽 비보폰에 5G 원칩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당장 화웨이가 조금은 더 앞선 것은 맞지만 이 5G 원칩에 대한 기술력 삼성이나 퀄컴이 좀 뒤졌다라고 당장 확언하기에는 조금은 이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화웨이 분명히 기술력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갔었고 이제는 세계 거의 정상급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화웨이의 약점이 좀 있는데요. 독자 OS 이런 부분들을 탑재를 하면서 스마트폰 내년 3월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구글을 탈피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탈피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OS를 잘 만들더라도 사실 화웨이의 OS 어느 정도 잘 만들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구글의 안드로이드보다 화웨이 쪽에서는 발표한 부분들이 구글의 안드로이드보다 더 원활하게 작동하고 보안성이 강하다라고 지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글의 탈 안드로이드 정책 성공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분명 화웨이의 이 점유율 자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유럽 내에서는 화웨이의 점유율 17% 이상이고 남미에서도 20% 이상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애플의 iOS를 제외하면 제3의 운영체제가 살아남은 경우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이런 부분을 넘어서기도 그리고 유튜브나 지메일, 구글 지도, 구글 검색 같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다 배제하기에는 현재로선 쉽지 않기 때문에 화웨이가 원칩에 있어서는 성공할 수 있고 분명히 이 운영체제, OS 부분 잘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구글을 당장 뛰어넘어서 이 애플처럼 성공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쉽진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의 목이 아직까지는 미국 쪽에 영향력 충분히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각종 임상 악재로 악몽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바이오주들이 헬릭 스미스의 임상 3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바이오주 반등할 수 있을까요? 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업종과 테마를 꼽으자면 이 제약과 바이오 업종과 테마를 자신 있게 꼽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수익을 내기가 참 쉬운, 비교적 쉬운 그런 업종이 제약과 바이오 업종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상승 탄력도를 한번 받았다 하면은요,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줌으로써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비교적 쉬운 업종과 테마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투자 격언이 있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한번 추세가 이탈했다 하면 또 크게 급락할 수 있는 단기 급락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제약과 바이오 업종이 지난해까지는 아주 호황을 누렸죠. 근데 올 연초, 지난해 연말 올 연초가 되면서 일부 제약사들의 임상실험이 불발이 계속 거쳤습니다. 한미약품을 필두로 해서 최근에는 고령 티슈진이라든지 HLB, 신라젠들이 임상실험을 중단한다든지 실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약과 바이오 업체에 된소리를 내리는, 그래서 일부 제약과 바이오 업종들은 거의 패닉의 수준에 빠지는,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투자들이 손실을 크게 본 그런 올 상반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아직도 그 모습은 진행 중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달 말에 대표 바이오 업체 중에 하나인 헬릭스미스가 미국에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내놓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이번에 발표되는 3상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국내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이 향방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이 지배적입니다. 저 또한 이번 헬릭스미스의 그 3상 임상 결과 발표에 따라서 제약 바이오업체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동안 국내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이 신약 개발 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제 외국인이나 국내 투자자로 하여금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형국까지 처한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번 헬릭스미스의 3상 임상 발표에 따라서 국내 신약 개발 능력을 입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로 인해서 투자 심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달 마지막 주입니다. 9월 23일부터 9월 7일 사이에 3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달 말에 발표되는 이 헬릭스미스의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국내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동안 기술 비용이 있으면서도 동반 하락했던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의 급등 가능성도 굉장히 클 것이며, 그것으로 인한 옥석 가리기, 차별화 시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 편안하게 보내신 이후에요, 그 다음 주가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 제약과 바이오 관련주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이번 반등 장세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시간이 되시면 이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의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고, 이달 말을 기점으로 해서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이 옥석 가리기 작업은 더욱더 활발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추석 특집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